북한의 뭐 쿠데타 체제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숙청의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부의 불만들이 누적되고 나면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한과의 어떤 하회 협력이나 뭐 교류보다는 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핵무기 하나 손에 들고 군부의 위상들을 지켜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뭐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급격한 어떤 쿠데타나 급격한 체제 변화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충분한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준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강동원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네, 김정은은 정말 사망했을까요? 아니요? 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이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설일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뭐 김정은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북한 내부에서 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늘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김정은의 이상설이 대두가 되면 뭐 한국의 주식 시장이 출렁거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김정은이 사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안고 있는 분들의 흘리는 하나의 또 개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 북한 내부의 정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서 뭐 김정은이 예를 들면 현지 지도 과정에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이상설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뭐 국내에서 어떤 찌라시 형태로 돌다 보니까 자꾸 김정은의 이 사망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망했거나 뭐 그런 이상설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은 뭐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김정은의 현지 지도 모습이나 최근에 이 김정은이 그 오천덕국 구축함 그 진수식에도 직접 김주희와 참석한 모습들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입수된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이 어떤 내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목 재밌죠? 네. 백학벌의 새봄인데, 북한의 이 신천이라는 지역에 백학리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뭐 북한판 전원일기다. 전원일기 아시죠? 네. 북한판 전원일기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북한의 모든 영화 예술 뭐 심지어는 미술까지도 정치 선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일까, 또 북한 당국은 과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을까가 중요한데, 제목이 백학벌의 새봄이잖아요. 네. 그 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석개울의 새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석개울의 새봄을 모른다고 해도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김정일 시대의 석개울의 새봄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이 두 개의 드라마가 마치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제목부터 자체가. 그래서 이 석개울과 백학벌 모두 다 이제 지명 이름인데, 이 드라마에 보면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저희가 아주 주목했던 부분들이 바로 뇌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북한에서 뇌물 가장 많이 뭘 줄까요? 쌀, 그렇죠. 먹는 문제 부족하니까. 네. 북한에서 이 뇌물과 인사치레의 그 가장 경계에 있는 부분. 즉 이거는 받으면 야 이게 뇌물이야?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담배입니다.
네. 한국도 예전에 이 담배를 선물로 많이 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아버지 이렇게 그 심부름으로 명절날 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돼지고기를 신문지로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네. 담배 한 보루를 전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인사치레인 거죠. 뭐 뇌물의 경계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그건 당연히 뇌물이 되겠죠. 북한에서는 지금 담배 한 막대기 한 보루를 막대기라고 표현하는데 네. 북한에서 이 담배 한 막대기라도 줘야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네. 병원 앞에 담배를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사서 진료를 받는 네. 의사에게 이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북한의 의료보건 상태에서도 그나마 뭐 진료나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담배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받은 의사는 담배를 그냥 피울까요? 파나요? 그렇죠. 네. 그 상인에게 다시 가서 그 담배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샀을 때는 예를 들면 한 막대기에 한 보루에 10,000원을 주고 샀다면 그 의사는 그 상인에게 약 7,000원이나 8,000원 정도를 받고 돈을 받는 거죠. 이게 담배가 하나의 이제 현금처럼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담배를 주는 게 뭐 뇌물과 인사치레의 중간 이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심지어 우리 탈북민들이 그 압록강 두만강 탈북할 때 강을 건널 때 이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 주지 않고는 뭐 강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고양이 담배입니다. 어떤 담배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고양이. 정말 담배값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레이브 네이라는 이제 그 외국 담배인데 북한이 그 수주를 받아서 이제 가짜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거기에 직접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서 탈북민들이 이게 고양이 담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담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광명, 고향 뭐 여명 이런 담배가 주로 그 뇌물로 인사치레로 사용되는 담배인데 이 놀랍게도 이 백학벌의 세보험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리당 위원장입니다. 리당 위원장이 그 백학벌이라는 마을에 가서 농촌을 개조시키고 인민들을 잘 이제 살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농촌 협동농장에서 그 깨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발발이요? 네, 깨발발이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깨발발이 그 깨발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협동농장이면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돈을 법니다. 깨발발이처럼. 예, 그래서 이제 깨발발이다 표현하는데 더군다나 협동농장이면 영농 자재가 이제 당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당으로부터 그걸 자기가 뒤에서 몰래 팔아서 자기 이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리당 위원장 주인공에게 뇌물을 바치는데 담배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당 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좋아하면 드라마 내용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선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범적 사례다. 이런 걸 주로 이제 알려주는 게 드라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리당 위원장이 한밤중에 모든 간부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담배를 받았다. 이런 담배를 받는 현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농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그 면박을 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그 담배를 준 사람은 막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고 내가 새롭게 이제 그 거듭나서 막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20부작까지 나왔거든요. 백학벌의 세범이 40분씩 20부작이면 굉장히 긴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담배를 이제 그 뇌물을 주는 그런 현상도 뿌리 뽑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뭐 핸드폰 없으면 거의 살아갈 수 없죠. 네. 근데 북한에서도 요새 핸드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평양판 제가 전원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시골 협동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막 농사를 짓다가도 갑자기 막 전화를 막 해요. 스마트폰으로.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뭐 간부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인데 재밌는 거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손자가 좀 큽니다. 뭐 한 이제 20살 넘은 청년인데 이 할머니가 청년과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맞아요. 북한판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야 이거 할머니 어디서 났나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보는데 제일 먼저 이 전화를 한 곳은 누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선물을 받아서 김정은에게 했을까요? 여자친구? 오 정답입니다. 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 왜 전화했나 그랬더니 뭐 그냥 했지 뭐 별로 내용이 없어요. 네. 그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게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들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전화기가 도청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공적인 업무에만 이제 전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간부들만 이제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뭐 협동농장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니까 뭐 크게 이제 그 밤에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전화했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핸드폰 화면 바탕 화면에는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여자친구 사진? 정답입니다. 여자친구 사진이 거기에 아.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북한 당국이 카메라 앵글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마치 북한 주민들이 이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 북한산이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백학벌의 세보험이라는 것이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 주민들의 뭐 당연히 뭐 인민의 낙원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전의 내용인데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변화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아까 그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연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은 과연 결혼을 할까요? 못할까요? 드라마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아 드라마니까 못합니다. 왜요? 이 신부 측 그러니까 이 여자 측 부모님이 네. 이 남성을 신랑으로 그러니까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또 막 이게 북한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서사시가 있어요. 영웅적 얘기를 이제 담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영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당과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영웅인데 이 남성이 그 굉장히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맨날 뭐 이렇게 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말하자면 그냥 그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고 그 딸의 부모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반대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듬직하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결혼까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사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북한 드라마에서 뭔가 당국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담배의 뇌물 현상을 뿌리 뽑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라든지 심지어는 북한에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여성이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그 우아할 건가요? 북한이라면 뭔가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걸 우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출근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한다. 그거는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서 보여줘왔던 하나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왜 만들었을까? 김정은 시대에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백학벌의 세범은 김정은 시대 드라마고 석겨울의 세범은 김정일 시대인데 이 두 개의 드라마를 비교해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어떤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뭐 김정은이 그렇다고 뭐 자유로운 지도자고 뭐 인민의 어버이고 이래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의 정권 유지나 이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성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냈고 이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을 이제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철저하게 이 계산된 선전된 의도된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의 뭐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백학벌의 세범이니까 그 백학리에 막 농촌이 발전되어서 막 그 우리는 지금 뭐 최첨단 과학 영농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에 선전하는 게 늘 나오는 게 과학 영농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과학 영농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스마트팜 막 기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뭐 다 디지털화되어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 과학 영농은 뭐냐면 그냥 컴퓨터실을 마련해 놓고 네. 밤에 주민들이 거기서 컴퓨터에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해봤더니 와 이게 과학 영농이다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어떤 과학 영농을 선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뭐 한국의 1980년대 정도 수준, 네. 예, 그냥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그 배우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요새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대학. 그래서 거기도 사이버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이제 원격 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지식을 얻고 학위 과정을 받는 그런 것도 실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선전하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하지만 그 시설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컴퓨터가 작동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백학리에 가려면 어쨌든 차를 타야 되잖아요. 네. 도로가 다 비포장입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드라마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선전하고 있는가 그걸 사실로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자기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비포장 도로는 아 이게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정말 열악하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도로가 다 비포장이라는 점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야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아무리 못 사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밥상 위에 흰 쌀밥과 반찬이 여러 가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막 밥상 위에 흰 쌀밥과 반찬 많으면 와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 나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걸 의도해서 그런지 이 북한 백학벌의 세범도 보면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밥 쌀밥에 반찬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당국의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또 북한의 이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드라마입니다. 지금 20부작까지 나왔는데 뭐 이게 언제 끝날지 굉장히 좀 뭐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다음 편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도대체 북한 당국이 어떤 걸 선전하고 또 어떤 걸 이게 부각시킬까 이런 점에서 그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부작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북한을 좀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또 이제 북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숙청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평양 시내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정은이 얘기를 할 때 간부들은 항상 수첩에서 메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극노해서 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숙청의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말로 북한에서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목숨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오천토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뭐 김정은과 김주애도 다 참석을 이제 했던 자리인데 그 배가 이제 진수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김정은이 극노해서 이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뭐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청진 지배인이 노동신문에 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노동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이미 이제 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뭐 그 관계자들은 숙청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도 기정사실화된 거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극노해야 될 정도였다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뭐 혁명화 교육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이 총살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간부가 뭐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이 생명을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지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김정은의 이 공포 정치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한국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자가 우리가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자가 뭐 물러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당연하게.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게 목숨을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連장님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실수했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뭐 노동 단련형 가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처형까지 시킨다.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북한 체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말로 쉽게 그냥 뭐 북한에서 지금 막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목숨을 잃을 그런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죠. 만약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나 체제 붕괴 같은 상황이 온다면 네.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갑자기 지금 이제 또 북한의 붕괴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자꾸 이게 북한의 뭐 쿠데타 체제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질문 주셨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숙청의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정상적인 이 사회라면 국가라면 뭐 숙청을 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뭐 별을 달고 있던 군인이 이등병이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별을 달고 있는 사성 장군이 갑자기 숙청이 돼서 뭐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등병으로 강등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부의 불만들이 누적되거나 하면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군부라는 것은 굉장히 강경파이지 않습니까? 뭐 남한과의 어떤 하회 협력이나 뭐 교류보다는 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핵무기 하나 손에 들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군부의 역할들이나 이 군부의 그 위상 들을 지켜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뭐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북한 체제가 뭐 김정은이 갑자기 지금 유고한다거나 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또는 뭐 북한 내부에서 뭐 주민들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뭐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북한 체제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급격한 어떤 쿠데타나 급격한 체제 변화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충분한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자꾸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뭐 특정한 세력들의 어떤 그 작전 세력들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을 좀 이용하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급변 사태보다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북한을 좀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최근 러시아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현재 러시아 분위기 어떤가요? 러시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녀온 러시아 지역은 극동 지역입니다. 뭐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흔히 이제 연해주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2019년 12월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겹친 거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북한이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뭐 쿠르스크 지역에 실제로 전투병도 파병을 했고 앞으로 이 재건 복구를 할 이제 건설 인력도 파견한다라고 지금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저희가 어떤 좀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러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직항이 다 끊겼기 때문에 뭐 원래는 인천이나 부산 뭐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비행기가 한 3시간이면 날아갔는데 지금 직항이 끊겨서 제가 그동안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을 다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배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동해에서. 근데 이게 거의 뭐 30시간 이상 거의 3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고 또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밖에 없어서 배의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몽골 길이었습니다. 네. 몽골에 가서 그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서 그 러시아에 가게 되면 우리 바이칼 호수가 아주 유명한데 그 바이칼 호수가 있는 울란 우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선을 러시아 국내선이죠. 러시아 국내선을 타고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런 여정도 한번 가봤는데 이건 역시도 너무 지금 여정이 길잖아요. 몽골까지 가서 또 울란 우데 가서 또 국내선 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방콕에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 비행기인데 직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콕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나올 때는 또 그렇게 못 나오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를 관통해서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뭐 현지 분위기 말 그대로 그곳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고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의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북한이 또 러시아로부터 핵이나 위성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수준이고 이게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이 연명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러 간의 상호 협정을 지금 체결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전투병이었을 겁니다. 그 전투병을 북한이 파병을 해줬고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용맹한 병사였다라고 푸틴이 극찬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북한 병사들이 그 현지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알기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한 핏값으로 사실 지금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이 지금 정찰 위성이나 핵기술 발전, 핵기술에 있어서 늘 지금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위성 기술 역시 뭐 정찰 위성 이게 지금 몇 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기술들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겠다라는 게 아마 김정은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간 수많은 청년들의 그 피값으로 지금 김정은이 또 다른 핵무기와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군사적인 무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의 이 포악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또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사실 육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뭐 신의주 단동철도라든지 또 지안 만포라든지 두만강 지역의 남포 또 도문 뭐 다리라든지 이렇게 육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 핫산 지역과 이쪽 북한의 두만강역 지역에는 기차만 있거든요. 육로가 개통되지 않았는데 그 육로 다리를 짓겠다라고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북러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김정은은 지금 오로지 여기에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러시아로 받은 그런 기술들이 실질화돼서 저희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했다라는 것은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이 남북한 모두가 뭐 군사훈련 평시에도 우리가 항상 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만 북한군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전투병을 파병을 한 거고 거기에서 실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것을 바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체계화된 무기를 갖고 공격을 했고, 또 거기에 방어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이 북한군이 실제로 그 육군의 보병 수준에서 지금 전투를 치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전투 경험들을 지금 이번에 축적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특수병과의 이 특전사의 요원들이 많이 이제 파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실제로 정말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번 전투 경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 군사 무기의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은 뭐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파병을 관심 있게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결국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뭐 한국의 대선 상황들, 또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뭐 정책의 대북 정책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2명의 북한군 병사에 대해서 지금 뭐 전혀 언론에 지금 노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뭐 대선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어떤 이 포로들의 상황이라든지 2명 포로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심지어는 인터뷰까지 국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다라는 거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북한군 포로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뭐 국회의원이나 한국과 국정원 측과 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도 했고, 그래서 돌아가면 뭐 실제로 본인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에 돌려보내는 건 정말 사지로 내모는 건데,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그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좀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포착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이 북한 노동자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네, 이 북한 노동자들의 뭐 주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극동 지역과 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극동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는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물론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그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나왔던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어떤 그 건설, 예를 들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짓기 위해서, 뭐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상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온 그야말로 건설 노동자들이었고, 또 한쪽에서 지금 뭐 크리스쿠나 이쪽 이제 전쟁 지역에서 만약에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포착이 됐다면 이들은 전쟁 이후의 복구, 재건 과정에서 지금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군사적 목적이 분명히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중요한 거는 결국 뭐 극동 지역이나 아니면 전쟁 지역에 있는 이 북한 노동자들 모두 목적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입장에서는 뭐 동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처해 있는 그 노동 현장은 정말 너무나도 열악하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서 만나보면 뭐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이 늦도록 뭐 새벽 2시까지도 일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일하면 정당한 뭐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안전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맨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도 영상으로 많이 이제 담아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 인권 유린이 바로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고, 왜 북한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느냐? 바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뭐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한국에서 뭐 월남전에 파견했던 그분들과 또 비교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뭐 김정은의 통치 자금 오로지 그 하나만을 위해서 뭐 가족과 헤어져서, 그리고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다시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철저하게 그 감시와 통제된 사회에서 통제된 상황에서만 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조선 해방에 관심이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네. 이 발언의 배경이 뭘까요? 네, 김정은이 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면서 뭐 조국,
통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을 제1의 주적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는 지시까지 내리면서 뭐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유치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도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 일기예보상에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또 제가 얼마 전에 이 북한 지도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김정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지도자의 이 교시와 말입니다. 즉 김정일이 우리나라는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삼천리 금수강산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밑에 김정일이라고까지 딱 썼어요. 네. 근데 김정은이 지금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런 단순히 그 단어를 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김정일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만든 저희가 입수한 지도를 보면 정말 한국이 이제 없습니다. 그냥 그 북한 지도만 딱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고 밑에는 한국이라고 써놨어요. 예. 김정일 시대 만든 지도에는 남북한이 물론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수도 평양이라고 빨갛게 이제 표현을 해서 마치 그 아직 수복하지 못한 남조선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김정은이 만든 지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을 했을까? 저는 김정은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통치 상황이나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영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거, 방금 이제 해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그 통일혁명 가업을 완수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실현 불가능하고 어려운 그 남조선 해방까지 이제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권, 즉 북한 체제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국가, 즉 이제 우리 자기들의 그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이 김정은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온 조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경쟁 끝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진행자님 여전히 뭐 북한과 남한이 지금 체제 경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 저희는 이미 네. 체제 경쟁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그 북한 체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마치 정말 그것이 뭐 사회주의 지상 낙원인 것처럼, 북한 당국이 정말 그 선전으로 떠들어대는 것처럼 인민들이 가장 행복한 그런 곳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자유민주 체제가 승리했고 또 이 경제적 격차를 남북한이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이 남조선을 해방시켜서 뭐 어떤 통일 혁명 가업을 완수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장은 결국은 누구와 이율 배반적일 수밖에 없냐면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미제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고 조국 통일의 혁명적 가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임무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조선 해방은 얘기하지 않아요. 네. 조국 통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개의 국가의 완전한 국가.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지금의 현실 인식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김정은이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그 발언 가운데,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늘 우리를, 즉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똑같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아마 김정일이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겁니다. 종전선언하고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 보장받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뭐 아무 역할 못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기대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또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북한이 분명히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잠잠하게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뭐 아직 뭐 지금 신정부도 한국의 신정부도 대북 정책이 딱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대선 과정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남북 간 화해나 뭐 교류 협력, 공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대북 정책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기조 위에서 되겠죠. 뭐 과거에 중단되었던 교류 협력이 이제 하면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퍼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직까지 이 신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좀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북 정세는 어느 나라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 미국. 네. 사실 지금의 키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군가 키를 딱 쥐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느 국가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러시아가 지금 키를 쥐고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지금 미국도 역시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섰고 한국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어느 국가가 지금 딱 키를 쥐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이란에 직접적으로 지금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세계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한반도 키 누가 쥐고 있을까? 저는 그래도 가장 시급한 또는 가장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뭔가를 좀 변화할 수 있고 그 해결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끝나느냐,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돈독해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과연 미국과 이 러시아 간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면 지금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적대적으로 또 갈까? 그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뭐 정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박한 정세 속에서 중동 문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끼어든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도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 이후의 타겟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란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떤 강경책, 뭐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미국이 중동과 뭐 한반도 정세 모두에서 이렇게 강경한 정책으로 갈 것인가? 또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쪽에서는 강경이라면 한쪽에서는 또 유화책을 가지고 가야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대외 정책을 좀 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 모두가 지금 한반도 정세에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돌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도 재밌습니다, 일단. 근데 북한 주민들도 남한 드라마를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로 보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떨까를 보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상 교육과 전혀 다른 남한이 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거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두고 이 드라마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개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의 어떤 한 주민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면 야 북한에서 뭐 예를 들면 야 남한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써.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또 뭐 말이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말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갖고 이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영화나 드라마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 보겠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보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걸 몰래 봐야 되냐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최근에는 이제 MP8까지 이제 그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MP8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썼던 것은 MP3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뭐 핸드폰 하나면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제약된 상황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뭐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USB라든지 뭐 심지어는 MP8, 노트텔 뭐 이런 장비들을 갖고 이제 접속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여러 개의 뭐 다수의 뭐 마이크로 SD 카드
카드가 유통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친구와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 즉 북한의 MZ 세대라고 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이 이 영화나 드라마, 남한 영화나 드라마 확산의 바로 주축이라는 거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외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북한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오죽하면 김정은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하고 단속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뭐 보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참 유치하죠. 뭐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심지어는 오빠는 이때까지만, 즉 소년단 나이 때, 그게 13살인데 그때까지만 뭐 집안의 친족 관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진행자님 오빠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딱 써라 이렇게 법령으로 제정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나이가 많은 그 남성에게 절대 오빠라고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오빠라는 단어가 왜 이제 자꾸 중요하냐면요. 자, 북한은 어쨌든 사상성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정권과 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가장 영웅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게 북한 체제란 말이죠. 그런데 자, 군대가 됐든 뭐 북한 내부의 사회가 됐든 늘 동지와 동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라는 거죠. 윗사람에게는 동지라는 단어를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동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갑자기 동지, 동무 대신 오빠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 굉장히 사상성이 막 약화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북한 군대 내에서 뭐 그렇게 이제 오빠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규율화된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뭐 북한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으니까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노래 한 곡이 얼마나 북한 사회에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인민반장을 소집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약간 이런 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인민반장은 북한의 조직 가운데서 가장 하층에 속하는 조직 단위입니다. 즉 인민반장을 평양으로 다 불러다가 인민반장 대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층 조직부터 다 잡겠다라는 어떤 김정은의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사상교육을 시키는데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인민반과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라야 자식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어머니 대회도 개최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인민반장 대회까지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북한 내부의 어떤 사상성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북한 내부에 지금 외부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성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북한 내부에서 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 자체 힘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이 정보를 유입시키고 또 그것이 북한 내부에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러면 또 이 민간이 또 하면 되는데 민간에 대한 또 제약도 지금 가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또 뭐 처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뭐 여기에 또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뭔가 콘텐츠를 볼 때 은밀하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렇게 공수해 와서 보는 걸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단 중국의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뭐 같은 자료를 계속 복사해서 우리가 복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 SD가 확산되기도 하는 과정이 있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밀수라든지 뭐 물자 가운데 빈 USB나 공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는 그거는 뭐 단속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 USB나 이런 저장 장치들이 북한에 들어갔고 그걸 북한 내부에서 복사를 해서 유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원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북한 이제 중국에서 그 밀수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좀 제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북중국경이 철저하게 봉쇄되면서 뭐 이 밀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이제 유입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또 뭐 막히면 또 다른 것을 이제 뚫는다. 늘 그게 이제 법칙인데 중국에서는 웨이신, 위챗이라고 하는 이 통신을 사용합니다. 우리 카카오톡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폰을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그러한 이 위챗으로 뭐 이 짧은 영상이라든지 뭐 파일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중국을 통한 유입 방법이 지금 굉장히 좀 일반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안 우리 여기서 이제 대북 전단 풍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네. 풍선 안에 뭐 들어있는 USB 뭐 이런 것들도 북한 내부에 정보가 확산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은 제약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또 뭐 그걸 보내는 계절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남풍이 불어야만 북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게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정보 차원에서만 끝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전달을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내부에서 가장 돈이 되는 위험성이 높지만 그만큼 이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저장 장치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건 MZ 세대들 위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에 있는 MZ 세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MZ 세대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침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출근할 때 서울을 배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죠, 교통체증. 근데 그런 장면들은 뭐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제 뭐 MZ 세대 같으면 여행을 많이 다닐 텐데 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보면 야, 우리 뭐 여행 갈까? 이러면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여행 가죠. 예. 네. 이만한 캐리어 끌고 공항에 나와 있는 네. 거죠. 북한에서는 해외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외교관이 아니면. 그런데 야 우리 여행 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공항에서 캐리어 끌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실제 해외 가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동일한 또래의 한국의 뭐 청년들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것도 드라마 내용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 때문에 막 우리가 뭐 굉장히 크고 막 충격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일상 자체가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네. 많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조금 보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몇 퍼센트 정도 뭐 보고 있냐, 확산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연히 공식적인 통계도 내지 않고 또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해야 되는 공식 통계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뭐 남한의 영상물을 뭐 70%가 보고 있다 이렇게 숫자로 제시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시하는 자료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주목할 점은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들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출신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그 평안도 지역 신의주라든지 자강도 만포라든지 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함경도 청진이라든지 곳곳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아 이게 북중 국경 일부 지역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평안도 우리가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이쪽 지역뿐만 아니고 이 안쪽 지역이죠. 함경도라든지 항해도 이런 지역들에서도 한국의 영상물을 봤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콘텐츠가 북한 전역에 많이 퍼져 있으면은 네.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텐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한국 콘텐츠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에 이렇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들어갔는데 왜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 과도한 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라는 거죠. 이 정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 과도한 설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정보로 인해서 한쪽의 균열은 분명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댐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는 노래가 어느 북한 사회 한쪽에 지금 구멍을 내고 있다. 균열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확대되는 과정인 거고 북한 주민들이 그냥 단순 시청자에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욕구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한 어떤 행동의 부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북한 내부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변화를 김정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이 체제를 포기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어떻게 자기가 핵무기를 내놓고 나 지금부터 모든 체제를 포기하고 이제 그 남한으로 흡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성 없잖아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사회 변화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정보, 외부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정보 유입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수단 같은 게 또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어떤 철책의 강화 이 두 개로 가는 거죠. 뭐 법적인 부분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반동사회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또 평양문화보호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 억압, 처벌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모든 유입의 경로가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이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에 반경 2km 들어오는 모든 건 다 사살하라.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였긴 하지만 그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 지시 이후에 거의 북한과 중국 사이 밀수마저도 지금 끊겨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2중, 3중 철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게 이 김정은의 정책인데 그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계속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게 김정은을 더욱더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이 잠재적인 어떤 힘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동원 교수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 그럼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늘 북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보가 많으면 또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공개적인 통계나 자료들을 발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 거의 지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뭐 김정은의 사망설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정말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가 이 한반도의 어떤 통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서로가 있는데 우리가 꼭 통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북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경제적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들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통일 조국의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